오빠 구독 어서 눌러줘요. 아이꾹이요. 좋아요도 누르고요. 언니도 구독 눌러줘요.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이미 3년째였습니다. 정영숙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평온한 일상에 감사했죠.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남편 박상길과 함께 선택한 이곳에서의 노후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순했습니다. 영수가 오늘도 낚시 모임 가야겠다. 상길은 아침밥을 먹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이 말에 영숙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고기 많이 낚아오고. 영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던 상길이 은퇴 후에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갖게 된 것이 고마웠거든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상길에게는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길이 집을 나서고 나면 영숙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고 가끔은 이웃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런 평온함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집에 있을 때도 말수가 줄었는데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녁 시간이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상길이 먼저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낚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했지만 상길은 대충 그냥 그저 그랬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영숙은 상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낚시 모임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야. 영숙은 몰라도 돼. 상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영숙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딸 정지수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워킹맘인 지수는 항상 바빴고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엄마, 죄송한데 1시간만 봐주세요. 급히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 괜찮다. 천천히 다녀와. 영숙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길도 손주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아 보이는데 왜 낚시만 나가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을까? 영숙은 상길의 낚시 가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낚시 도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낚시에서 돌아온 상길의 옷에서는 물고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면 분명히 흙냄새나 물비린내라도 날 텐데 말이에요. 영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상길이 또다시 낚시를 간다고 말했을 때 영숙은 문득 물어봤어요. 나도 한번 구경하러 가면 안 될까요? 낚시터는 여자들이 올 곳이 아니야. 시끄러우면 고기가 안 잡혀. 상길의 단호한 거절에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영숙은 남편의 차갑고 딱딱해진 등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낚시만 하고 오는 걸까? 이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한번 생긴 의문은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딸 지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인데 무슨 일로? 긴급한 프로젝트 때문에요. 오후에는 데리러 올게요. 영숙은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상길은 이미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아이를 맡기고 간다니까 나도 집에 있을까? 영숙이 물어보자 상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영숙 혼자서도 잘 돌볼 수 있잖아. 나는 약속이 있으니까 가야겠어. 상길이 나간 후 영숙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잠시 낮잠을 재우고 나니 오후가 되었어요. 아이가 우유가 떨어져서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유 사러 갔다 올게. 영숙은 아이를 데리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상길이 자주 가는 낚시터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강가였어요. 마트를 가려면 그 방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영숙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상길이 정말 어떤 곳에서 낚시를 하는지 구경해 보고 싶었거든요. 멀리서라도 한번 보면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몇 명의 아저씨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지만 상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다른 곳에서 하는 건가? 영숙은 차를 천천히 몰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저 멀리 강가 근처에 작은 다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강변다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영숙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깜짝 놀라 차를 멈췄습니다. 다방 앞 평상에서 낚시복을 입은 남자가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상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영숙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상길이었어요. 상길은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낚시하러 간다고 하고는 다른 여자와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니. 손주가 뒷자리에서 할머니, 왜 안 가요? 하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상길과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상길은 자신의 차로 걸어가고 여자는 다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급히 차를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마트에 가서 우유를 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것도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영숙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손주는 우유를 마시며 즐겁게 놀았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상길이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다. 고기는 잡았어요? 영숙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오늘은 별로 안 잡혔어. 날씨가 좋지 않았나 봐. 상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씻고 올게. 상길이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영숙은 상길의 옷을 살펴봤습니다. 낚시복이지만 물기 하나 묻어 있지 않았어요. 흙냄새도 풀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길은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불륜일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일까? 하지만
두 사람의 편안한 모습을 생각하면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이렇게 의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월요일 아침 영숙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하는 거. 그런 게 있다며? 지수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위치 확인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아빠가 낚시 갔을 때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 지수는 엄마의 이상한 말투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리 없는 엄마였거든요. 혹시 아빠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영숙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지수는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해 주면서도 계속 의아해했지만 영숙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 토요일 상길은 또다시 낚시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가야겠어. 동해 쪽으로 갈 예정이야. 동해요? 그럼 늦게 들어오겠네요. 응, 저녁에나 올 것 같아. 상길이 집을 나선 후 영숙은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설치해준 앱을 열어보니 상길의 위치가 표시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동해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시간 후 확인해 보니 상길의 위치는 지난번에 봤던 그 다방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역시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차를 몰고 그 다방으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방에 도착해서 영숙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이 있고 창가 쪽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가 소파에서 상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숙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은 뒤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상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요즘 많이 위로가 돼요. 상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상길 씨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다방 운영하는 게 외로웠는데. 여자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상냥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영숙은 이해 못할 거예요. 상길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인이 이해 못하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다방을 나왔어요. 다행히 상길은 영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길이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다녀왔어. 고기 많이 잡았어요? 오늘도 별로. 조항이 좋지 않네. 영숙은 상길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영숙은 상길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낚시 가방, 옷장, 서랍.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낚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보석함 같은 상자였는데 남편의 낚시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작은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숙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연에게 늘 내 곁에 있을게 마이너스 상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선물할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애정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영숙은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남편이 한 일일까? 영숙은 목걸이를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상길은 분명히 지연이라는 여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급히 상자를 원래 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영숙아, 벌써 잤어?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상길이 침대에 누웠을 때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정말 낚시만 하고 오는 거예요? 상길의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낚시하고 오지. 그럼 왜 고기 냄새도 안 나고 젖은 흔적도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길은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영숙아, 왜 그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죠. 당신이 만나는 여자가 누구예요? 결국 영숙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상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여자? 무슨 여자 말이야? 지연이요. 강변다방에서 만나는 그 여자.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영수가 그건 뭐예요?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상길을 마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화가 더 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사줄 목걸이도 봤어요. 늘 내 곁에 있을게라고 써있던 그것도요. 상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야. 상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여자랑 있으면 편해, 따뜻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영수가 너는 어느 고기보다도 그 여자가 더 낫고 싶었나 보죠? 영숙의 말에 상길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매주 토요일마다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간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영숙아, 나는 당신이 취미생활 한다고 해서 좋아했어요. 한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여자 만나는 시간이었다니. 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외로웠어요?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요? 영수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영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상길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모르겠어.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럼 나와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네요? 상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영숙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더 이상 같은 침실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상길도 따라 나왔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영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무슨 이야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 얼굴을 보기도 싫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지만 둘 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수야, 엄마 집에 좀 올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지수는 엄마의 심각한 어조를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영숙의 부은 눈을 본 순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영숙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상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목걸이까지 준비했다는 것까지. 엄마,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일을?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고 진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증거도 다 있어. 목걸이며 카드며.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지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강변다방 오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지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오지연의 과거 기록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 여자, 아빠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뭐? 영숙은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랑 사귀었던 사람이래요. 영숙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니? 네, 아마도 아빠도 이 여자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이 여자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식도 없고. 영숙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상길이 우연히 옛 연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던 거였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일단 아빠와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날 저녁 상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숙과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길은 딸까지 와 있는 걸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로 왔니? 아빠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수의 진지한 표정에 상길은 소파에 앉았어요. 아빠, 오지연 씨가 누구예요? 상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옛 연인이죠?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상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연이야. 그럼 처음부터 그 여자인 줄 알고 만났던 거네요? 아니야. 처음에는 몰랐어. 다방에 우연히 들렀는데 지연이가 있더라고. 상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거죠?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지수도 아버지를 나무랐어요.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상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도 혼자 살기 힘들어해서 그래서 당신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영숙은 비웃었어요. 당신도 결혼한 몸인데 다른 여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영수가 그 여자한테 목걸이까지 사줄 정도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길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일단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해결될 게 없어요. 뭘 해결해? 이미 다 끝난 거야. 영숙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엄마. 지수가 깜짝 놀라며 영숙을 붙잡았어요. 엄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게 아니야. 나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상길이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뭘 용서하라고요? 거짓말한 거? 바람핀 거? 아니면 나를 바보로 만든 거? 영숙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건 그 여자잖아요. 그럼 그 여자한테 가세요. 그날 밤 영숙은 딸 집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상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영숙은 마음을 정리하고 직접 오지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말렸지만 영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엄마, 굳이 그 여자를 만날 필요 있어요? 있어. 내가 직접 들어봐야겠어. 영숙은 강변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연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상길 씨 부인이세요? 네, 정영숙입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잠시 당황하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이야기나 해봅시다. 영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지연은 차분했습니다. 부인께서 다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죠.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예요? 아니요. 하지만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영숙은 지연의 말을 기다렸어요. 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지연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혼자서 다방 운영하면서. 그래서 유부남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옛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자꾸 찾아오시더라고요. 외롭다고, 집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런 셈이죠. 저도 외로웠거든요. 영숙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지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그냥 의지하고 싶은 건지. 분명한 건 내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죄송하다고 내 결혼 생활이 돌아와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 다른 걸 하세요.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 남편 다시 만나지 마세요. 네. 약속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다시는 상길 씨를 만나지 않겠어요. 영숙은 다방을 나오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숙은 상길에게 말했어요. 지연 씨 만나고 왔어요. 상길이 깜짝 놀랐어요. 뭐, 지연이를 만났다고? 네,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어요. 영숙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영숙의 말에 상길이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혼은 안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우리 함께 상담받아요. 부부 상담. 상길이 난색을 표했어요. 상담까지 해야 해? 싫으면 이혼하든지요. 영숙의 단호한 말에 상길은 할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낚시는 금지예요. 진짜 낚시든 가짜 낚시든. 영숙아, 당신이 뭘 낚았건 난 내 남편의 영혼만은 지켜야겠어요. 영숙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어요. 영숙은 이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부 상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상길 씨, 왜 다른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의 질문에 상길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글쎄요. 집에서는 할 말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답답하셨나요? 영숙은 너무 완벽해요. 상길의 예상 밖 대답에 영숙이 놀랐어요. 완벽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항상 잘해요. 집안일도 아이 교육도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요. 그런데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집에서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어. 상길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와 있을 때는 달랐어요. 지연이는 나를 필요로 했어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럼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영숙은 혼자서도 모든 걸 잘 해내잖아. 그게 문제였다고요? 상담사가 개입했어요. 영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건데, 영숙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살림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모두 당신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숙아, 그런데 그게 당신한테는 부담이었다고요? 내가 너무 잘해서 문제였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내가 좀 모자라게 해야 당신이 만족했을까요? 상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상담사가 다시 정리했어요. 상길 씨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해서 외로웠던 것 같네요. 영숙 씨는 남편을 위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참여 기회를 빼앗았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 모두 상담사의 말에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 씨는 상길 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실망이 커요. 배신감도 있고.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서 슬퍼요. 상길 씨는 어떠세요? 영숙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상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연이를 만난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어떤 점이 외로웠나요? 영숙과 대화가 없었어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서로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상담사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완벽한 아내가 되면 될 줄 알았어요. 나도 영숙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롭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상길이 먼저 말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숙과 함께. 영숙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노력해보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가 되고 싶어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시작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길은 약속대로 지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고 영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오늘 뭐 할까? 상길이 아침에 물어봤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어디든 나갔을 텐데 이제는 영숙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합창단에서 부부 단원을 모집한다던데 관심 있어요? 합창? 나는 노래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하지만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영숙의 제안에 상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두 사람은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노래를 배우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영숙의 음정이 자꾸 틀려서 상길이 웃었어요. 영숙아,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봐. 상길이 영숙 옆에서 함께 불러주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당신도 별로잖아요.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두 사람이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했어요. 합창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길이 말했어요. 영숙아, 텃밭 만들어 볼까? 텃밭이요? 응, 둘이서 같이 채소도 기르고. 예전에 너 상추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상길이 자신의 취미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좋아요. 함께 해봐요.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는 상추, 여기는 깻잎 심자. 당신은 뭘 심고 싶어요? 나는 토마토 어때? 키우기 쉽다던데. 두 사람은 각자 원하는 채소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상추 새싹이 났다. 정말요? 어디 보여줘요. 작은 새싹을 보며 두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아이들 같았어요. 어느 저녁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면서 영숙이 말했어요. 당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그동안 너무 바보였던 것 같아. 상길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정말 미안했어. 지연이 일은 정말 후회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앞으로만 생각해요. 영숙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외롭다고 말했을 때 깨달았어요. 저도 외로웠다는 걸. 정말? 네,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당신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의지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몇 달 후 합창단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영숙과 상길은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은 평생 나만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졌어요. 상길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아, 사랑해. 저도요.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함께 기른 텃밭을 바라봤어요. 상추도 자라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도 저 채소들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상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실에서 잤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잠들었어요. 영숙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 같아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머무는 곳은 가장 따뜻한 곳이구나. 상길의 마음이 한때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 결국 돌아온 곳은 영숙 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텃밭의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며 영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